This is not the man that China wanted to see elected president of Taiwan. 2024년 1월 13일에 치러진 대만의 총통 선거는 결국 반중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만의 독립을 오랫동안 경계해온 중국은 반중 성향의 지도자가 당선된 것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오랫동안 싹터온 대만 중국 간의 전운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타오를 계기가 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 중국 간의 전쟁이 현실이 될 경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강력할 것이기에 주식시장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핵심 제조 기업인 TSMC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지는 이 시점에 새로운 전쟁 발발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의 연착륙 시나리오에 커다란 변수로서 작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대만의 선거 결과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미중 관계 전망과 이에 따른 증시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가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2024년이 될 거란 앞선 저의 시황 전망을 시청하셨다면, 오늘 영상 또한 이에 부합하는 중요 시황 영상이 되도록 할 것이기에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대만의 선거 결과에 따른 세계 증시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만과 중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전쟁까지도 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시황이 어떻게 변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세 가지 목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과 중국하고의 전쟁 위험이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선제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어떠한 시나리오에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1번과 2번의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 하게 되면은 앞으로 증시에 어떠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상당히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부 내용서부터 찬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따라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일부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전쟁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 대만 선거 결과에 의해서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차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미국의 상황을 먼저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위치되어져 있는 이 지리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공 영해권을 자유롭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갖고 있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국경 내에 배가 뜬다든지 전투기가 뜨는지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대서양과 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태평양에 대한 경계 지점이 이 과테말라 지역서부터 요 파나마 지역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요 부분을 장악을 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지배권을 제패하게 되게 되면은 더욱더 막강한
그런 군사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옆에다 글로 써드렸는데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경계 지역, 과테말라에서부터 파나마 지역, 여기가 이제 카리브해가 있는 구간이죠.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장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해를 통해서 자유로운 해상 군사력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요 파나마 지역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왜 이 태평양하고 대서양이 왔다 갔다 해질 수가 있냐라면은 이 파나마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백길이 열려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육지로 나와져 있는 지역이 되게 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개간을 하게 되면은 바닷길이 서로 통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대서양과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좁은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장악을 해놓고 있게 되게 되면은 군사적으로도 혹은 경제력으로도 굉장한 이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건설 통제력을 미국이란 나라가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이걸 확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환경을 형성해 놨는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중국 역시도 세계의 2등 국가, G2 국가라고 불리고는 있는데 이름만 그렇게 불리고 있지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라고 할 만큼 성장을 하려면은 미국과 유사하게 이런 해상 영공권에 대한 장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대한 길을 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대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중국의 상황을 한번 또 거꾸로 봐보도록 할게요.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바닷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육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가도록 할 텐데 중국의 육로 지역을 보게 되면 또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티베트 지역, 그리고 이 위쪽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 이쪽 지역이 각각 독립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아닌 독립된 국가로서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이 서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잘 뚫려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란 나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배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보았을 땐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이 택하는 방법이 중앙아시아의 몇몇 국가들, 그리고 이제 중동 혹은 이제 동유럽 쪽에 있는 몇몇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1대1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육로를 건설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거 역시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열심히 인프라 개간을 해서 길을 뚫어놨더니 막대한 빚을 져놓고 더 이상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경제력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부도, 파산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육로를 통해서 확장을 해 나가기가 불편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바닷길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닷길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참담합니다. 제가 이 1번, 2번, 3번 해서 해상 경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대만을 통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에요. 대만을 통하지 않고 여기 상해 지역에서 바로 이렇게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을 해보고자 한다 하면은 여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점점점점점 해서 수없이 많은 섬들이 깔려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의 영해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류쿠 열도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미국과 일본의 해상 병력이 엄청나게 집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란 나라가 미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긴밀한 관계에 의해서 이 류쿠 열도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면은 2차 세계전 당시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계속 늘려나갔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류쿠 열도에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이제 막 깃발을 꽂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됨에 따라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영토권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됐는데 이 류쿠 열도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원래 니네가 깃발을 꽂았던 곳이니까 니네 걸로 해라 라고 하게 되면서 오키나와 현이라는 카테고리로 이게 전체가 여기까지 이 전체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을 해주게 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만 옆에 센카쿠라는 지역에 섬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지배권 안에 있는 그런 나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건 이거죠. 일본의 영토로 인정을 해주면서 동시에 일본이란 나라한테 페널티를 또 매기게 됐습니다. 너네는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군대는 일본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데만 병력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지원이라든지 뭔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런 이제 공격적인 군사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일반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다라는 식으로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류쿠 열도 지역에 만약에 다른 나라를 지원해줘야 되는 대만이란 나라를 뭔가 군사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면은 일본 니네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일본의 해상 병력들이 같이 집결이 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만 빌려준 격이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군사적인 활동은 미국의 통제권에 한해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를 뚫고 간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미국의 군대를 뚫고 가야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미국하고의 중국 관계가 전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1번 지역으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터지게 된 사건이 요 센카쿠 랴오 위다오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 센카쿠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랴오위다오라는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쟁은 우리나라 독도 분쟁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통적으로 따졌을 때 이 땅에 누가 살아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중국계 민족 사람들이 살아왔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일본 땅이 여전히 되어 있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계대전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가 미국하고 일본이 영토권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니네 땅으로 다시 가져가라, 돌려줄게 라고 하게 되면서 인정을 받아서 센카쿠가 됐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전통성이라든지 과거의 역사성을 주장하면서 중국이 여기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하면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를 어떻게 보면 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그 독도, 옛날서부터 조선인이 어업을 하고 했었던 그런 생활 터전이었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건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리고 일제가 강압적으로 조선을 지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니네는 이제 다 물러갔으니까 독도도 원래 주인인 우리 땅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가 맞다라면 어쩌면 이 다오위다오가 중국 땅이라는 것도 같은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인정을 안 해주고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 땅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럼 이 센카쿠 지역에 대해서는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중국한테 넘겨준다 하게 되면은 이 섬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이 우리의 영해권에 해당이 된다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바닷길이 열리겠죠. 이거를 허용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중국의 땅이 아니라 일본의 땅이다 라는 주장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주장이 국제적으로 먹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중국은 바닷길을 뚫어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바로 나가는 게 힘들다 싶으면은 이렇게 대만을 삥 돌아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번 루트를 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나라를 만나게 되느냐? 대만이 아니라 이제는 필리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필리핀 영해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보세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1898년서부터 미국령으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는 그 영향권 아래서 미국의 문화라든지 미국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필리핀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필리핀을 지배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익숙해져 버린 그런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필리핀 지역에 미군이 주둔되어져 있고 군사적으로도 합동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원래 그 대항해 시대 당시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스페인 간의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권을 미국이 넘겨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었고, 지금은 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독립적인 나라다라는 게 국제적으로 오픈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속내를 잘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는 전통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통과해 가려면은 또 미국이란 나라를 상대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바닷길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쪽으로 나가서 필리핀을 피하고 뭐 이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뭐 태평양으로 나간다. 지금 지도에 잘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밑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루트가 또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또 생겨요. 이 3번 루트를 타게 되게 되면은 이쪽으로 또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영해권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을 해놓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굉장히 친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베트남 지역의 반중 정서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란 나라도 역시 미국과 굉장히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려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베트남 전쟁 시절로 또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죠.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 이렇게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되면서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했던 거고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뭔가 이제 자유진영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을 해줬던 게 이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베트남 참전용사 하면서 이제 많이 지원이 나갔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원이 계속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미국이 뭐 고엽제까지 뿌려가면서 이 북베트남 지역의 군사들을 몰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노력을 충분히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정복을 하지 못하고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왔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공산화가 이뤄지게 됐고, 그 공산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약간 하인을 부리듯이 써먹은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란 나라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슬슬 베트남이 중국이란 나라를 싫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 남베트남 지역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미국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베트남 지역이 다시 반중 정서로 인해서 미국과의 군사적인 협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무대로의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이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는 지역도 따지고 보게 되면은 중국이란 나라와는 좀 척을 지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번, 2번, 3번이라는 바닷길이 전부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대만이라는 지역을 자신의 바운더리 안으로 흡수를 해서 이 길을 통해서 나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라도 중국이란 나라는 결코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만이라는 지역이 독립을 하겠다. 우리는 중국부터 완전한 독립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별개의 국가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중 그리고 친미의 외교적 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중국의 심기를 굉장히 거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기본 베이스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이전 정부 차잉잉원이 있었던 그 시절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에요. 약 8년 전서부터 이 정서가 계속적으로 들끓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번에 한 번 더 반중 친미를 하겠다라는 정권이 또 이어서 정권을 잡게 되니까 중국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완전히 골든타임을 놓치겠다 싶어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면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까지도 써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왜 타이완과 중국의 전쟁의 분위기가 사로잡히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적으로 파나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잘 가다가 파나마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파나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 대만의 선거가 굉장히 위험을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되는구나 라는 제 의견에 동의를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나마라는 이 나라에 198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오마르 토리오스라는 인물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생애를 보시게 되면은 1931년서부터 7월 31일, 1931년까지 살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냐면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배경을 잠깐 보시면은 아르눌포 아리아스라는 이전 정부가 있었었는데, 이 정권을 축출해서 군사정권 지도자로 부상한 인물이 바로 이 오마르 토리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좌익 운동가들을 억압하면서 눌러버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과감한 개혁 정책, 나라를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파나마 운하 협정을 맺게 되면서 경제적인 큰 성과를 또 이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히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게 한국의 역사인지 파나마의 역사인지 좀 헷갈릴 지경이실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사한 인물이 한 명 또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도 비슷하고 심지어 그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유사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이 오마르 토리어스가 이 파나마 운하 협정을 맺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04년이 되었을 때 이 오마르 토리오스의 아들 마틴 토리오스가 민주혁명당의 인물로서 지도자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지도자로 당선이 된 후에 파나마 급수시설에 대해서 완전 민영화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파나마라는 지역이 원래는 콜롬비아의 영향권 안에 있었었는데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준 게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파나마 지역의 운하를 건설하고 이 파나마 운하에 의해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미국하고 너네 나라랑 이제 공유를 하자. 이렇게 이제 딜을 하게 되면서 파나마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파나마라는 지역의 전통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거기에 민족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이 아르놀포 아리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오마르 토리오스가 몰아낸 겁니다.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리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지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밟아 눌렀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는데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파나마의 이권을 좀 더 챙기려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문의 사고로 이 사람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게 미국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지배권을 점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마르 토리오스의 아들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또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죠. 우리 과거의 전 대통령의 딸이 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아들이 정권을 잡게 된 이후에 이 파나마에 대한 급수시설을 완전 민영화 시켜서 사적 기업으로 떼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갖고서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파나마 문화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민영화에 의해서 지배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대충 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마틴 토리오스가 이 민영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몇몇 사건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오마르 토리오스라는 인물이 죽고 나서 마뉴엘 노리에라는 사람이 또 정권을 잡게 되는데 88년도에 이르게 돼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배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파나마 땅에서 나는 파나마 이익인데 파나마가 가져야지 왜 미국한테 이걸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88년도에 마약 밀수 혐의가 터지게 되면서 기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기에르모 엔다라라는 사람인데 89년도에 당선이 됐으나 부정선거를 치렀다라는 내용 때문에 당선이 무효되게 되면서 또 정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에르모 엔다라는 사람은 누구냐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과거 아르놀포 아리아스라는 이 파나마의 어떤 전통적인 세력하고 계보를 같이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파나마의 국익의 관점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이 이제 누적적으로 계속 쌓아나가면서 2000년대에 되니까 이제 완전 민영화까지 이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나마라는 지역이 어떻게 미국의 지배권 안에 넘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일련의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도자가 들어가는지, 누구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가 집권을 하는지, 그리고 집권된 지도자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지배권을 잃게 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또 방구석 쌉게임의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내용이 돼서 그런지 이제는 더 이상 음모론으로서 제기가 되지 않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오더를 받고 어떠한 이제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그런 정부 기관들, 뭐 CIA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미국의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어떠한 공작들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고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었었고, 처음은 이걸 가지고 이제 맞네 아니네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다수 부분들이 맞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IA에서 1급 비밀로 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었을 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지배력을 잃게 됐고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CIA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탑 시크릿으로 비공개 상태에 있었다가 2000년대에 이르게 되면서 공개가 됐는데 그 실제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실제로 일어나 왔다라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갖고서 지금 대만의 선거 내용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2024년도에 타이완을 한번 또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이 라이칭더라는 당선인이 대만의 지도자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만만의 일이잖아요. 대만 내에서 대만의 국민들끼리 지도자를 뽑았으니까 외부에서 딱히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액면적으로는 아닙니다. 자, 근데 라이칭더 당선이 되자마자 미국의 대표단을 면담하면서 반중 친미의 행보를 본격화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대놓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떻게 대만의 지도자로 올라서게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 그 내막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민주진보당이라는 당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대만의 독립이라는 이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대만의 국민을 결집시킨 다음에 16대 총통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란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애초에 독립된 나라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중국이 이를 막으려고 한다. 우린 여기에 싸워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마치 우리로 치게 되면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 일제 치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독립된 나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 명분 혹은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내용을 가지고 국민적 결집을 일으켜낸 다음에 16대 총통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대만의 독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자국민들의 결집을 시켰으나 이거는 표면적으로 일단 나와져 있는 내용인데 속내를 보시게 되면은 이 중국을 반하고 미국과 친할 수 있는 정부가 지배권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파나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어떠한 지도자가 앉혀지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역사가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과거서부터 많이 경험을 해 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 또 한 번 반중을 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은 곧 중국하고 또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초석이 닦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대만의 지속적인 독립 주장은 곧 죽음의 길이다라는 그런 강경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원래 대만의 정권은 8년 동안 왔다 갔다 해왔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좌파 쪽 정부 들어서면은 8년 동안 정권 잡고 그 다음에 우파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또 8년 정도 집권한 다음에 또 넘어가고, 8년의 주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왔던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었는데, 여기도 똑같았었어요. 8년 동안 계속 정권이 왔다 갔다 했다가 지난번에 차잉잉원이라는 쪽에 이제 민주당 쪽이죠. 이쪽이 반중친미 정부로 8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패턴대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당 쪽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친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민주당 쪽에서 3회 연속, 그러니까 이번에 라이칭더가 정권을 마친다 하게 되면 이제 12년 동안 정권이 연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패턴에 맞춰서 중국은 확실히 지도자의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고 넘겨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냐면은, 친중 정부로의 정권 교체를 위해 전쟁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중 친미를 하는 정부가 대만에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는 전쟁도 불사할 거다라는 내용을 이미 뱉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라이칭더의 반대편에 있었던 국민당 후보 허우유이라고 있는데, 이 인물은 만약에 라이칭더가 당선이 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사력을 이끌고 만약에 대만에 침공을 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칭더를 뽑아주면은 그거는 대만이 불바다가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 이 인물을 지지하지 말고 나를 뽑아줘라. 그러면 내가 대만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의제를 가지고 특히나 이제 나이가 있는 그런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도에 타이완 상황인 것이고, 이 선거 결과가 왜 중요한지 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나마 이야기를 제가 괜히 해드린 게 아니에요. 대만을 이 상태로 가만히 두게 되면은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외세 개입에 의해서 중국이 해상 경로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릴 것이란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중국과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국가에 대해 강경한 항의를 표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반중 정부가 들어섰다. 이 꼴 이제 타이완은 중국을 적대할 거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이것이 결국 미국의 이권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권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도자가 탄생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준다는 뜻은 결국 반중 정서에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니네가 축하를 해준다는 뜻은 미국과 같이 편이 돼서 우리를 적대시하겠다라는 거냐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축하를 하는 국가에도 강경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하고는 무관하게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 그리고 독립 세력의 잘못된 신호가 발신돼서는 안 된다. 미국은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만은 별도의 국가가 아니다. 라는 이런 보도를 내면서 중국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미국의 반응이에요. 미국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미국은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바이든의 입으로 직접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그거는 대만의 일이지 우리가 나서서 뭐 독립을 지지해준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해줬어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중국이 이런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게 되니까는 미국이 뭐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니냐. 혹은 중국은 어떤 전투의 의지, 전쟁의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미국은 전혀 전투, 전쟁의 의지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둘이 막 싸우려고 불이 붙어야지 전쟁이 나는 건데 미국은 별로 의지가 없는 걸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전형적인 메커니즘으로 중국과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바로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어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대만하고 중국이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과정으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지 제 주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은 2차 세계전 당시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의 사례가 재현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2차 세계전 당시에 어떻게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왼쪽에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크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독일 군이 유럽 일대를 싹 쓸어 먹은 다음에 영국군이 이제 유럽을 되찾으려고 진출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이 덩케르크라는 지역에 결집을 했다가 이 영국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후퇴 작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후퇴 작전에 대한 영화가 덩케르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군이 패전을 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다루지 무슨 뭐 명랑, 노량 이런 것처럼 승리의 역사를 다루지 후퇴를 한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를 않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에서. 근데 왜 영국 사람들은 왜 이 후퇴를 하게 된 거를 중요 사건으로 다루게 됐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 영국군이 덩케르크로부터 후퇴를 함으로 인해서 2차 세계전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에 미국의 참전이 등장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중국과 대만에 대한 전쟁의 시나리오도 비슷하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1차 세계전 당시에 이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갚지 못하게 된 그런 독일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게 전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배상금을 갚지 못해서 망하느니 차라리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 보자 라는 그런 차원으로 히틀러를 중심으로 독일의 군대가 결집을 하게 되었고 전쟁의 길을 택하게 된 거죠. 유럽 일대를 독일의 전차들이 짓밟으면서 행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었는데 이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던 미국은 본래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일대를 거의 다 정복을 해온 이 독일이 후퇴를 결정한 영국군, 이 덩케르크에서 본국으로 후퇴를 결정한 영국군을 그냥 놓아주면서 행군을 멈췄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영국군이 항복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유럽에서 이미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강한 국가인지를 충분히 보여줬고 영국군이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조만간 우리가 항복 선언을 할 테니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군사적으로 괜히 무리하지 말고 우리 이거 후퇴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항복에 서신을 들고 너네를 다시 만나러 갈 거다. 라는 식의 어떤 정보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고려 거란 전쟁 요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있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드라마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경을 수비하기 위해 서경이라는 성에 이 군사를 집결시켜야 되는데 그 동북면에 있었던 군사들이 이 서경에 다다를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강감찬이
거란의 진영으로 가가지고 조만간 우리 황제가 항복의 친서를 보낼 거다. 그래서 그때까지 진군을 멈추고 잠깐 기다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러 가게 됐고 그 사이에 군사를 결집시켜서 항전할 태세를 갖추게 됐었었죠. 그런 장면이 이제 고려 거란 전쟁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거랑 요거랑 거의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후퇴를 하면서 항복에 이제 친서가 오겠지라고 하면서 진군을 멈춰놓은 사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진영이 이제 미국에 원조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국의 수상으로 있었던 그 윈스턴 처칠의 그 유명한 선언문이 이제 나오게 되죠. 뭐 우리는 들판에서 싸울 것이며 뭐 하늘에서 싸울 것이며 바다에서 싸울 것이며 뭐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그런 항전의 그런 이제 연설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항복을 하러 도망친 게 아니라 역전을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 도망을 가게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 요청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게 수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 선언과 함께 이 D-Day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지게 되게 되면서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으로 상륙작전을 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서부터 2차 세계대전의 판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에요. 전쟁의 배상금을 갚지 못하게 된 독일이 수세에 몰리니까 결국 택하게 된 길이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 보도되는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쉽지 않죠. 이대로 가다간 그냥 경제가 망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수세에 몰리게 되게 되면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보고 죽어보자 이런 생각에 길을 택하게 되면은 전쟁에 참전 쪽으로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게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럽이 완벽하게 이제 정복이 독일로부터 된 이후에서나 그제서야 미국의 원조 요청이 승낙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세에 끝까지 몰려서 유럽이라는 곳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제발 좀 도와줘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알았다. 대신에 우리의 피해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된다. 우리가 승리를 하면 니네 뭐 해줄 건데? 라는 그 요구 조건에 대한 딜을 상당히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수세에 몰려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지원을 나가야지 그만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미국의 원조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은 설령 이들이 도와줘서 승리를 따내봤자 얻어낼 수 있는 베네핏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냅둔 다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해줘야지만 유럽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지배력을 미국으로 싹 다 넘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1등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패권적 지위를 이렇게 돌려서 쓰고 있었었는데 이때를 이후로 해서 미국이 완전하게 장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대만에 대한 독립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대만이라는 곳이 중국의 공세에 의해서 완전한 수세에 몰려야 하지만 엄청난 요구 조건을 수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조 요청이 들어가야지만 그제서야 미군의 군대가 움직인다든지 혹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해준다든지 하는 과정으로의 전환이 있을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 않았고 우리도 똑같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한국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어요. 그리고 이 선 안에 들어오는 나라들,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어떤 영향권 안에 둔다. 그리고 이 선 밖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니네들이 공산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자유체제가 들어올 것이냐를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었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거죠. 근데 붕 떠 있는 중에 미국이란 나라가 좀 관여하려고 탐을 낼 법도 한데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는 한국까지는 별로 욕심 없다. 일본하고 필리핀 뭐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된다. 라고 하면서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소련 입장에서는 진짜냐고. 이거 그러면 여기 한반도 땅 우리가 진출해도 된다라는 거지. 니네는 관심 없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를 가지고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25 당시에 이 중공군이 밑으로 탱크를 끌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데 있어서 즉 중공군의 진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치슨 라인에 여기 한반도를 안 껴줬거든요. 여기까지만 끄어놨으니까.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한국군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라고 볼 수 있죠. 한반도에 이렇게 낙동강 있는 지역, 거의 뭐 부산 일대 정도만 살아있고 나머지가 다 점령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됐었었죠.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한국에 자유진영 체제를 세우는 거는 이제 물거품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주체들이 특히나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란 나라에 이제 원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 요청이 이제서야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중공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천 지역으로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엎치락덮치락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휴전선이 세워지게 되게 되면서 전쟁이 일단 멈추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수세에 몰려서 이대로 가다가 완전히 다 끝난다 싶을 때 원조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들어가 주긴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 우리가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주게 되게 되면은 너는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해서 간접적인 영향권을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때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수립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이들의 도움에 의해서 수립된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계속 지배를 받아왔던 것도 암묵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바탕으로 타이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최후의 순간까지 후퇴를 해서 더 이상 손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원조 요청을 스스로 받아내야 이를 명분으로 저들이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야지 명분적으로도 적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 승기를 안겨주게 되었을 때 그들로부터 조건적으로 협상 우위를 섭렵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1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석적으로 써왔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결코 대만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후의 진영까지 후퇴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최후의 진영까지 후퇴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몰락의 상황이죠. 그 몰락의 상황으로 가는 과정이 지정학적 리스크이고 경제적인 충격이고
정치적인 충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증시의 파급 효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보게 되게 되면은 대만, 중국에 대한 전쟁 상황이 증시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부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부입니다. 1부, 2부에서 해드렸던 이야기가 잘 정리가 돼야지 제가 왜 증시 상황이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냥 무작정 결과론적인 얘기만 들으려고 하시게 되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증시 파급이 이렇게 일어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실제로 나오는지가 목격이 되면은 결국 증시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증시가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결과론적인 얘기만 듣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징후가 확인이 돼야지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건데, 어떠한 징후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가는지 이해가 안 잡혀져 있으면은 이 시나리오를 읽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내용이 튼튼히 잡혔다 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진영, 그죠? 대만이라는 나라가 정말 전쟁에 의해서 말 그대로 진짜 폐허가 되는 그런 어떤 끝판의 상황까지 이르게 돼야지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불황이라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전시 상황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생산,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는 거죠. 전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가장 확실하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은 서플라이 쇼크입니다. 공급 충격이라는 거죠. 왜? 전쟁을 하겠다고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산업 생산을 멈추고 군사적인 생산을 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게 되게 되면은 자원에 대한 생산이 일어나질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란 나라가 막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원을 스마트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 자원들을 뭔가 군사적인 생산을 하는 데 쓰겠다고 하면서 다 돌려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도체에 필요한 그 재원들 공급이 다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자원이 제한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그런 희귀한 자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전쟁에 의해서 물자가 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선가 다른 데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오지까지 들어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구해와야 된다. 그럼 중국에서 받아오는 데에 대한 운송료, 아프리카에서 받아오는 데의 운송료 엄청 차이 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제가 맨날 이야기했던 거, 공급 충격에 대한 비용 인플레이션, 이게 자극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물건이 안 팔리는데 또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 우리가 연착륙 시나리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연착륙 시나리오에 엄청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는 유발하지 않는다. 그냥 좋은 것만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차원인데, 상식적으로는 좀 힘든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잘 조절을 해서 천천히 이제 관리를 해서 물가를 조금씩 낮추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가 조금 깨질 수는 있지만 막 침체, 막 불황 이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게 해서 다시 경기를 정상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골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화시키면은 지금 우리 경제는 약간의 침체를 경험했을 뿐이지 물가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잡혀간다. 2%라는 그 목표 수준에 거의 다 와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해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없애고 경기 부양을 이제 시작을 하자. 그럼 우리는 약간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을 뿐 다시 경제 상황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의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다 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가 거의 다 잡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시기에 전쟁의 전운이 감돌게 되게 되면서 또다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줘버리게 되게 되면은 이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지게 됩니다. 왜? 로우 인플레이션이라는 조건이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실패를 하잖아요. 2% 목표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착륙을 안 하고 다시 올라가 버려.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다시 떠버린다고요.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해버린다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로 가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했는데 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은 경기 부양책으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즉 금리를 내리질 못한다고요. 그러면 현재의 높아져 있는 고금리 상황을 장기화하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시간 동안 또 뭐가 생기느냐? 추가적인 펀더멘털 붕괴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금리를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그런 사건도 경험을 했고, SVB라는 은행이 파산하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헝다라든지 부동산 기업들이 부도 파산을 터뜨리는 것도 경험을 했고, 우리나라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그리고 얼마 전에 태영그룹 워크아웃 신청,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게 다 비용은 엄청 올랐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경영을 못합니다 하면서 문 닫아버린 사건이 이거잖아요. 즉 펀더멘털 붕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공급 충격과 고금리 지속에 의한 수요 충격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생긴 문제인데, 이걸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 물가가 안 잡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소프트 랜딩, 착륙을 아직 할 때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현재의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 상황을 지속시키게 하는 금융 환경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버티고 있었던 기업들 혹은 산업들이 또 같은 고통의 시간을 장기화하게 되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재생산될 수 있는 환경, 이게 전쟁에 의해서 발발이 되게 되면은 소프트 랜딩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증시도 부도 파산 터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 200 선물 차트 주봉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과거서부터 지금 쭉 떨어졌었던 주가가 23년도 들어서 반등을 해줬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28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최대 36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최고 여기까지 갔으니까 최저에서부터 최고까지 보시면은 이 정도, 떨어졌던 낙폭의 3분의 1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오게 됐느냐? 동력을 살펴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3월달 되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기대치가 지금 대략 6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대에 의한 상승이 3월달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질 못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운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대감에 올라갔었던 이 상승분이 실망감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밑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상승한 게 23년도 증시라면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재생산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중단 혹은 연기가 찾아오게 될 경우 기대감이 이제 붕괴가 되겠죠. 3월이면 금리 인하 하겠지 하면서 계속 버텨왔던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부동산으로 칩시다. 부동산으로 치면은
금리가 너무 높은데 어쩔 수 없이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을 팔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그래서 좀만 기다리자. 3월달 넘어가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고 그 박자에 맞춰서 한국도 금리 인하 하겠지. 그러면 내가 현재 내고 있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좀만 참고 3월 이 보릿고개만 한번 넘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었었는데 그 D-Day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3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 시즌이 찾아왔는데 금리 인하는커녕 현재 금리를 더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더니 언제 금리 인하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꾸역꾸역 참아왔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죠. 더 이상은 못 버틴다라고 하면서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기대감이 그렇게 식으로 붕괴가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실망감에 의한 투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저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폭이 큰 종목이라든지 지수일수록 실망감에 의한 하락의 폭도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든지 이게 많이 올라간 지수라든지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실망감이 작동될 경우 기대치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으니 실망치에 의해서 많이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보통 이 상승에 대한 이 상승폭이 높은 종목이라든지 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 세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종목이다 혹은 더 좋은 지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증시의 상황을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도 동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커서 상승폭을 크게 보였을수록 실망감이 작동될 경우 하락의 폭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특히나 많이 상승한 지수 이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의 재생산에 의해서 이 부분을 1번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대만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 바로 TSMC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화면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5대 파운드리 업체 시장 점유율 중에 1등이 TSMC다 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인 1등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23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트렌드 포스 자료를 이렇게 기사에서 발췌를 한 건데 57.9% 거의 58%죠. 절반이 넘어요. 거의 60% 수준입니다. 60%에 가까운 점유율이 이 TSMC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 파운드리라는 게 뭐냐? 살펴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 미국 같은 나라는 팹리스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생산 시설은 어디 있느냐? 타이완 같은 나라에 TSMC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생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얘네는 그 오더를 받은 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반도체들이 월드마켓,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만이란 나라가 전쟁의 화포에 휩싸여가지고 이 반도체 생산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이 파운더리 공장이 작동이 되지 못한다. 즉 이렇게 중간에 연결고리가 빠져버린다. 하게 되면은 여기는 팹리스라고 했잖아요. 공장이 없어요.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 설비가 없습니다. 기술만 있지. 그렇게 되면은 찍어줄 데가 없다 보니까 월드마켓으로 나갈 수 있는 반도체의 생산량 자체가 수출량 자체가 급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 공급에 치명상이 입혀지게 되죠. 60%의 비중으로 얘네가 만들고 있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생산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 하게 되면은 세계 60%의 생산 물량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교역들이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무역 수지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세계적으로 GDP 하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특히나 수출 무역 경제로 먹고 사는 나라에 해당될수록 이 문제에 대한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질문들을 또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TSMC가 이 생산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파운더리 업계 2등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이들이 못하는 일을 대신 받아와서 하게 될 테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반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라면은,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칭더라는 당선인이 나오게 되면서 반중 친미의 행보를 보이게 되니까는 중국이 대만을 때리겠다고 공세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중국이 대만을 적대시하는 이유는 반중 친미의 노선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TSMC의 역할을 맡아서 미국에서 나오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이를 대신 생산해주는 그런 한미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게 되면은, 이는 중국이 바라보는 눈높이 상으로는 한국과 대만이 동일하게 반중 친미적 행보를 이행한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적대시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중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 하면은 막말로 막 짱깨 하면서 개무시를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박힌 공산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 수출 무역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중국이 낮춰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없었으면은 싸게 물건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싸게 조달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마진율만큼이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었는데, 그 싸게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이 중국이라는 곳이 문을 차단해 버린다 하게 되면은 중국이 해줄 수 있는 이 역할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비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은 거를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중국이 그래도 가장 싸게 물건을 조달을 해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로가 끊어지게 되면은 대체 국가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하게 보이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 비용은 올라가는데 불경기에 의해서 수요는 떨어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마진율 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부도 파산 생기는 거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만을 바라보듯 한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한국을 때린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 두 발 벗고 나서가지고 도와줄 것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또 순진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파나마 이야기를 하고 과거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패권적 지위를 장악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위험에 닥치게 되게 되면은 마치 한국 전쟁처럼 똑같은 논리로 나오게 될 게 저는 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무역 중단의 피해를 최후까지 정말 때려 맞을 수 있는 최후의 수준까지 다 때려 맞고 나서야
우리가 미국에 대한 원조가 간절해지게 될 것이고 그 원조가 간절해지는 만큼 그 나라는 우리를 향해 더욱더 많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들의 원조 요청은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냥 깨지던지 말던지 지금 각자 도생이다. 우리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니를 어떻게 도와주냐 라는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 반사이익 수혜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도 결정적인 문제가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음 화면에 있는 바로 이겁니다. 주가라는 거는 현실과 다르다라는 점.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정말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개선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주가가 상승할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이거부터 체크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테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반사이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가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주가가 오를 건지 떨어지는 건지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게 되었을 때 무슨 현상이 생기는지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전쟁 위험에 따라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 보시면은 워렌 버핏이 대만의 TSMC 주식을 다 팔았다고 기사도 나왔잖아요. 전쟁의 위험이 생길 것 같으니까는 위험 자산을 이제 다 청산을 하면서 주식을 다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매도 우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달러의 선호 현상이 잡히게 되면서 강달러를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대만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이 나라던 이머징 마켓, 신흥국에 해당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이 신흥국에 해당되는 나라의 화폐 가치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를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이탈이 또 주도적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합치게 되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매도,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매도 우위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흥국 중심에서는 더 센 자금 이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흥국의 주식시장은 최악이죠. 신흥국이기 때문에 자금 이탈도 생기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 상태가 되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신흥국의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인 자금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황이 이렇게 큰 그림이 잡혀져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에 대한 실적 기대가 있다 나가면서 이 충격에 대한 방어를 고작 요 내용을 가지고서는 방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큰 판이 무너지는데 작은 판에서에 대한 어떤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큰 그림이 무너지는 거를 무시하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거시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식시장 자금이 일단 다 이탈하겠다고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TSMC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다는 이 내용만으로 버티기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반사이익이 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수요 충격, 리세션에 대한 불경기 리스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불황 경기에 의해서 세계의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게 된다는 이 가정, 이거를 지금 자꾸 생략한 채 수요가 일정한데 TSMC가 일을 못하니까 이 물량이 그대로 삼성전자로 다 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건이 불경기에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데 생산 능력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3년도에 어닝 쇼크를 일으키게 됐는데 이 어닝 쇼크를 일으키게 된 이유는 수요 충격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반도체를 사겠다라는 그 수요가 급감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반도체는 생산을 해놨는데 팔리지 못한 채 이 반도체들이 잉여 자산으로 재고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생산 능력에 뭔가 차질이 생겨가지고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 생산 능력은 여전히 있어서 물건을 찍어놨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꼬라지가 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의해서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지속시키게 되게 되면은 수요 충격 역시 가속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생산 능력이 TSMC는 떨어지지만 삼성전자가 보존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적에 대한 개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불황에 의해서 수요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관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 언론에서 맨날 물가 이야기, 금리 이야기만 하게 되면서 수요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야기했다시피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수요 충격에 의해서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에 계속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강조를 드려왔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은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멀쩡히 공장이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물건을 찍어봤자 사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보장을 받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TSMC의 생산 능력을 삼성전자가 이어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국의 증시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는 딱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TSMC에 의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해드린 이야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파나마 당시 이야기까지 하면서 거창한 말씀을 드리게 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다라는 점, 절대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명분거리들이 겉포장지로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 실리에 대한 진실은 은폐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대만이랑 중국의 전운의 불씨가 타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는 언젠가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사실이 인지가 됐다라면은 왜 이게 이번 선거에 의해서 결국 불타오르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1차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 문제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전운의 상황이 실제로 닥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고금리 지속 상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융 환경이 누구에게 최선의 상황을 제공하는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JFK 요거 영화 이야기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큰 대형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일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은폐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결국 이익을 안겨다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 세 가지가 결국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 귀결이 된다 하면은 그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게 되었을 때 언론이 떠들어대는 내용이 아닌 그 사건에 대한 진실, 본래의 목적이 보이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미
일어날 일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뭐 증시 전망 이런 거 해드리면서 어쩌면은 정해져 있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 선거 이야기, AI 이야기, 뭐 경기 침체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해드렸었는데 대만의 선거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만의 어떤 작은 이벤트로서 보여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파급 효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문제가 다 터져서 뭐 나올 거 다 나온 다음에 그제서야 뒤돌아보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꾸 어떠한 미래 시나리오가 작동이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야지 이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그에 대한 대비력도 생기고 그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에 대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가져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방송 듣느냐고 수고하셨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주시면은 다음 주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